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포천 도평리 터미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군 입대를 앞두고 큰 외삼촌께서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 우리 가족은 포천에 있는 병원으로 갔지. 의식이 없으신 삼촌은 전날에 이미 분뇨까지 모두 배출하신 상태였고,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삼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다음날 삼촌께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댁 앞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러졌어. 큰 외삼촌의 장례를 치른 지 이틀쯤 되었을 때, 나와 같은 나이에 외사촌과 함께 시내로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장도 봤어. 외사촌은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갔고, 나는 혼자 이동터미널에서 도평리로 가는 버스를 탔지. 가는 도중 길을 몰라서 도평리 터미널에서 내려버렸어. 마침 비가 오고 있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달라고 했고, 어머니도 오시는 중이라고 하셨지. 나는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을 겪었어. 도평리 터미널은 오래되어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고, 당시에도 운영하지 않는 곳이었어. 터미널은 엄청 깜깜했고, 가로등 하나가 탑승 대기실 앞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지. 나는 대기실 안에서 가로등을 보며 비 내리는 풍경이 운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중 핸드폰을 꺼내 정면 카메라로 머리를 만질 겸 셀카 모드를 켰어. 그런데 핸드폰 화면 속 내 왼쪽 어깨 뒤로 어떤 여자가 씩 웃고 있었어. 순간 멍해져서 화면을 계속 쳐다봤어. 핸드폰을 내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느낌이 들었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했어. 어머니와 큰 내숙모께서 날 데리러 오셨고, 차에 타자마자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어. 나는 차근차근 방금 겪은 일을 말씀드렸어. 큰 내숙모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는 외할아버지께서 겪으셨던 비슷한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 외할아버지께서 약주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 소복을 입은 젊은 처녀 2명이 외할아버지 옆으로 와서 팔짱을 끼웠다는 거야. 술 기운에 헛것을 본 거라 생각했지만 처녀들이 전쟁이 끝났으니 술 한잔하자고 했다더라. 외할아버지는 집에 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처녀들이 계속 졸랐고 끝내 보내줄 기미가 없자 그들을 무시하고 집 쪽으로 걸으셨대. 그렇게 걸어가는데 처녀들이 팔짱을 확 빼더니 징징대며 소리도 지르더래.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어 걸음을 재촉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가 뚝 멎더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어. 다음날 동네 어른께 물어보니 그 길은 과거 일본군이 전쟁 중 젊은 처녀들을 산채로 묻어버린 곳이라고 했대. 그 뒤로 그 길에서 처녀 귀신들이 자주 목격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어. 나는 그 터미널에서 내 생애 첫 귀신을 본 거였어. 그 처자는 무섭다기보다는 왠지 애틋하게 느껴졌어. 내게 해코지하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그저 놀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 큰 내 삼촌 장례를 무사히 마친 후 억울하게 죽은 젊은 처자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다음 날 낮에 다시 터미널을 찾아갔어. 낮에 보니 그곳은 거미줄도 많고 많이 지저분했어. 나는 거미줄을 치우고 그곳을 조금 깨끗이 정리했어. 그리고 사과와 막걸리를 놓고 향 1개 담배 1개비를 태워줬어.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지. 무섭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슬프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 두 번째 이야기, 원룸 괴담. 내가 전에 살았던 원룸에서 있었던 일이야. 취직하고 회사 근처에 원룸으로 이사했어. 꽤 낡은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싸고 입지가 좋아서 기분 좋게 이사를 마쳤지. 첫 출근 날 아침이었어. 일찍 일어나 씻고 세면실에서 준비를 하려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거야. 짐을 풀 때 분명히 거울 앞에 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결국 휴대용 빗으로 머리를 정리했어. 퇴근 후에도 빗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끝내 못 찾았어. 사실 나는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곤 했거든.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하고 새 빗을 사왔어.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그 빗도 사라졌어. 세면대, 가구 틈새, 세탁기 밑까지 찾아봤지만 흔적도 없었어. 이번엔 조심했는데도 또 없어지니 이상했어. 그래도 직장생활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새 빗을 샀지. 이번엔 전용 바구니까지 마련해서 빗을 항상 제자리에 두고 확인했어. 하지만 3일도 안 돼서 또 사라졌어. 더 이상한 건 자기 전에 분명히 확인했는데 아침에 감쪽같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다면 빗이 사라진 시간은 내가 잠든 한밤중이겠지. 스토커인가 아니면 내가 목류병이라도 걸렸나 싶었어.
불안했지만 당장 이사를 갈 순 없어서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실수였지. 한동안 휴대용 빗만 쓰다가 또 새 빗을 샀어. 이번엔 빗에 2m 정도 되는 끈을 달아서 세면대, 손잡이에 단단히 묶어뒀지. 이제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지. 만약 끈이 잘려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잠에 들었어. 다음 날 아침 세면실에 갔을 때 나는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됐어. 빗은 바구니 안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빗에는 수없이 긴 머리카락들이 엉켜 있었어. 머리카락은 1m는 좋게 되는 길이었고 더러운 오물과 함께 검붉은 덩어리가 엉겨붙어 있었어.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의 두피 같았어. 공포에 질려 옷 몇 벌만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어. 수희 아저씨를 만나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회사 화장실에서 단장을 마치고 일을 하다 보니 점차 냉정을 찾았어. 그게 대체 뭐였을까? 꿈이었을까? 내가 착각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혼자 집에 돌아갈 용기는 없었어. 친구에게 부탁해 집에 함께 가기로 했어. 저녁이었지만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이었지. 세면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 틈새로 보니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하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 거울 속 내가 서 있었는데 내 뒤에 있는 건 친구가 아니었어. 그건 검은 털 뭉치 같은 여자의 머리였어. 엉켜있는 더러운 머리카락 아래 창백한 손이 보였고 그 손은 내 휴대용 빗을 집어들어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 그런데 머리카락은 빗겨지지 않고 빗에 엉켜붙었어. 그러더니 머리카락이 뚝 하고 떨어졌고 그 아래엔 벗겨진 생살이 드러난 뒤통수가 보였어.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아니었어. 친구 말로는 세면실 문을 열자마자 내가 쓰러졌다고 했어. 친구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날 옮긴 거지. 세면실에는 끈으로 묶인 빗만 있었고 머리카락은 없었다는 거야. 하지만 내 휴대용 빗은 사라지고 없었어.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나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어. 아빠가 짐을 대신 옮겨줬고 세면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했어. 집주인이 이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어. 집을 떠나 새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내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 새로운 집에서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은 들었지만 과거의 기억은 끊임없이 떠올라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 이사를 마친 첫날부터 나는 과거에 겪은 일을 친구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마다 친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 너 거기 집주인한테 뭘 들은 적 없었어? 친구가 물었어. 아니,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 했을 뿐인데. 친구는 뭔가를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그냥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나봐.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깊게 묻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밤 새 원룸에서 첫 잠을 자던 중 낯선 소리에 눈이 떠졌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0분. 방 안은 고요했고 외부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어. 그것은 분명히 내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어. 서랍을 여닫는 소리와 비슷했어. 처음엔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내 방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틈도 없었어.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서랍장 위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 놓여있는 익숙한 물건을 봤어. 그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본 빗이었어. 나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지만 빗의 손을 뻗어들고 확인했어. 그리고 그 빗에는 여전히 길고 더러운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어. 더욱 놀라운 건 그 빗에 묶여있던 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야. 나는 이게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어. 그 후로도 매일 밤 빗이 방 안의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었어. 매번 새로운 곳, 매번 같은 상태로. 그리고 매일 빗에 엉켜있는 머리카락의 양이 늘어나고 있었어. 결국 나는 빗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했어. 다음 날 아침 빗은 내가 버린 곳이 아닌 세면대 위에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그것만이 아니었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뒤에서 뭔가가 꿈틀대는 것을 봤어.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지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확인했어. 그러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거울을 다시 보았고 그 순간 거울 속에 내 뒤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어. 그 머리카락은 점점 바닥을 뒤덮더니
뭔가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어. 그것은 얼굴 없는 여자의 형태였어.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는 얼굴과 손은 마치 어디로 튀어나올 듯한 자세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 그 순간 거울 속 여자의 손이 거울 바깥으로 튀어나오려는 듯 꿈틀댔어. 나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고 그 길로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사 온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이후로도 매번 내가 이동한 곳마다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은 점점 더 기괴한 형태로 변해갔어. 매번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도 빛은 어김없이 나타났어. 처음엔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존재는 내 일상 전체를 잠식해갔어. 이번엔 빛만 문제가 아니었어. 거울 속에서 보이던 기이한 형상이 직접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한밤중 새로 이사한 집의 세면실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어.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거울 앞에 빗을 손에 든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서 있었어.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여전히 엉켜 있었어.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꿈틀거리며 빗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 그 순간 빛이 끊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머리카락과 함께 무언가를 잡아당겼어. 그녀의 두피가 갈라지면서 머리카락이 떨어졌고 드러난 생살과 피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도망쳤어.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어디선가 또다시 빗질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문 밖에서 쇠로 긁는 듯한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 아래 틈으로 긴 머리카락이 천천히 밀려 들어왔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왔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 하지만 경찰은 이상한 말을 했어. 그 빛, 혹시 원룸에서 가져온 건 아니죠? 나는 의아했지만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삼켰어. 그 집은 원래 문제가 많던 곳입니다. 이사를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어. 경찰서를 나선 나는 답답함에 몸이 떨렸어. 그 집에서 시작된 일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을 끝내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어. 나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했어. 비록 그것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태로는 내 삶이 끝장날 것 같았거든. 다음 날 나는 친구와 함께 원룸으로 향했어.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어. 세면실로 다가가 문을 열었을 때 거울 속의 모습은 다시 나를 마주했어. 하지만 이번엔 거울 속 내가 아니었어. 그 속에는 아예 다른 존재가 서 있었어. 그 존재는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이 검게 가라앉아 있었어.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빗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 그리고 머리카락이 떨어지자 내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의 머리 전체가 비틀어지며 검붉은 피가 거울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그것은 더 이상 거울 안에 갇힌 것이 아니었어. 그녀의 손이 거울 밖으로 튀어나오며 나를 향해 뻗어왔어. 나는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고 친구를 불렀지만 친구는 이미 도망친 뒤였어. 나는 혼자였고 그 존재는 점점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그 순간 나는 거울을 향해 근처에 있던 물건을 던졌어.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존재는 사라졌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방 안에서 다시 빗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이번엔 내 바로 뒤에서. 나는 뒤를 돌아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방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 이후로도 나는 계속 빗을 사용하는 것이 두려웠어. 어느 날 내가 버리고 온 빗이 새 집의 세면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내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세 번째 이야기, 군대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아는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남 산청, 그러니까 지리산 내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대원사 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오래된 고시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하루는 선배가 얼굴이나 보러 오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차를 몰고 그 고시원을 찾아갔죠. 여러 사람에게 물어물어 찾아가다 보니 저녁때가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배가 겪었던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는 방이 약 10개 정도 있었고 모두 개인 독실이었습니다. 하루는 선배가 공부를 하다 저녁이 되어 책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돌아와 보니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책상이 흐트러져 있고 창문이 열려 있었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옆방 사람이 잠시 들어왔겠거니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고 공부를 했는데 다음 날도 방에 들어오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책상이 흐트러져 있었죠. 찝찝한 마음에 선배는 다음 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방문 앞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와락 열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후다닥 소리를 내며 창문을 넘어 도망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급히 창문가로 가서 밖을 보니 군인 하나가 몸을 굽히고 군화끈을 고쳐매며 이쪽을 흘겨본 뒤 산속으로 급히 도망쳤습니다.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선배는 어제 있었던 일을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께 이야기하며 혹시 근처에 군부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그 방은 계속 비워뒀던 방이라며 돈 욕심에 사람 하나 잡았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 전 한 탈영병이 그 방에 숨어 몇 날 며칠을 지내다 헌병대에 발각되었고 산속으로 도망치다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방을 비워뒀다가 다시 내놓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는 길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컴컴한 산길을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군인이 앉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군화끈만 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원한이 남아 반복되는 행동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선배가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군대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대에는 귀신 이야기 하나쯤은 있죠. 제가 있던 부대에도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간에 탄약고 근무를 서다 보면 초소 앞에 오래된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사수와 부사수가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사수가 부사수를 갈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부사수가 그 나무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가을이면 나무의 정체 모를 열매가 열렸습니다. 근무를 서다 보면 간혹 목덜미에 그 열매가 툭 떨어지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나무와 꽤 떨어진 곳에서 그런 일이 생겼죠. 목 뒤로 떨어진 열매를 닦아보면 꼭 피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고참들이 신병들을 겁주려는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와 후임이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분위기가 으스스해서 후임에게 나무 전설 이야기를 해주려 했습니다. 혹시 너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냐?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뒤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일직사관이 불시 순찰을 온 줄 알고 하던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소리 들었냐? 하고 물으니 후임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등골이 오싹해진 우리는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죠. 일직사관은 상황실에서 자고 있다더군요. 그날 밤 우리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부대는 근무와 작업이 많았습니다. 탄약고 근무, 불침번, 위병 근무까지 매일 스트레스가 쌓였죠. 어느 날 주임 상사가 저와 몇 명에게 오래된 고목을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작업 도구도 열악했지만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미리 준비해둔 소주를 고목 주변에 뿌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굵은 나무를 베느라 반나절을 고생했죠. 오후 4시쯤 군종병이 지나가며 작업 중지 명령을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작전 장교와 운전병이 사고로 즉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위병조장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쯤 입초 병사가 외쳤습니다. 8호차 작전 장교님 들어가셨습니다. 깜짝 놀라 확인했지만 낮에 사고 난 차량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입초 병사와 부사수는 분명 작전 장교와 8호차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교는 낮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상태였죠. 지금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가시질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무. 저희 어머니와 이모께서 어렸을 적에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1970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팔자매였고 당시에도 가족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의 가족은 선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모 중 한 분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몸살로 생각했지만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 형편이 넉넉지 않아 고민 끝에 입원비가 저렴한 병원에 이모를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원과는 거리가 멀 정도로 시설이 허름했습니다. 병실은 지하에 있었고 공기도 탁해서 몸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대로 입원을 결정했고 이모는 그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이상한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입원한 이모가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검은 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이모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모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낮에 할머니께서 이모를 돌보러 병원에 가신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이모가 평소 사용하던 꽃무늬 이불 대신 하얀 이불을 덮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사람의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일주일 전에 꾸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이불을 덮은 채 강으로 걸어 들어가던 꿈 말입니다. 그 꿈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할머니는 이모를 꾸짖으며 꽃무늬 이불을 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 대신 어머니와 다른 이모가 저녁밥을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병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누가 이렇게 뛰어다닐까 생각하며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복도를 본 다른 이모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은 눈, 코, 입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 바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동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혼이 났지만 곧바로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복도로 돌아갔을 때 기절했던 이모는 정신을 차리고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옷의 여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입원해 있던 이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하얀 이불이 있는 사물함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놀라 이모를 말렸지만 이모는 계속 나를 죽여달라, 데려가라, 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기운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깨어난 이모는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내부는 고요해야 했지만 이모의 주위를 맴도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친 이모를 보며 곁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이모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며 누가 나를 부르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이모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모는 병실에서 발버둥을 치며 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모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여기 있어. 나를 데리러 왔어. 라고 말하며 벽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모를 끌어안고 기도문을 외쳤지만 이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때 병실 천장에서 이상한 물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천장이 새는 것이라며 무심코 지나갔지만 물방울 소리는 어느새 병실 한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한 곳에 고여 검은 물체로 변하더니 이모의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검은 얼룩이 번져갔고 이상한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썩은 고기와도 같아 가족들조차 병실 밖으로 나가고 싶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모는 적에 나를 데려오겠대. 저걸 막아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저절로 닫히며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병실 안을 휘돌며 병실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고 누군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병실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줘, 나 들어가야 해. 밖에서는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지만 가족들은 병실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사람이 왔으면 도와줘야지 라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병실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병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가족들은 서로를 부르며 목소리로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불빛이 이모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모는 검은 물체의 손을 뻗고 있었고 그 손은 이미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모의 손가락은 점점 더 검게 변하며 손톱 끝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이모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모의 몸은 이미 경직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벽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은 병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더니 이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손이 이모의 목을 붙잡는 순간 이모는 기절한 듯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기도문을 소리내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병실 안에서 기묘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가족들의 귀를 찢을 듯한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저절로 열리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이모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고 병실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여전히 검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병원 측은 벽을 칠하며 손자국을 없애려 했지만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은 해당 병실을 폐쇄했고 가족들은 이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이모는 병세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유치원의 아이들. 때는 내가 7살이던 때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에 겪은 일이다. 나는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났고 이후로도 20년 넘게 안산에서 살았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외갓집 식구들까지 모두 안산에 살고 있었다. 나는 3살 많은 작은 누나, 6살 많은 큰 누나, 그리고 2살 많은 친형이 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친척 누나들과 자주 어울리며 지냈다. 어릴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서 친척 누나에게 자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누나도 올 때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만 어느 날인가 이야깃거리가 떨어졌는지 컴퓨터를 켰다. 당시 새로 산 컴퓨터를 이용해 심령사진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보여줬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사이트의 이름은 고스트였다. 하지만 지금은 검색해도 그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 나는 큰 누나 품에 안겨 눈을 가리며 사진들을 보았다. 친형과 작은 누나도 나와 함께 그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그때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게시물의 제목은 유치원 가면이었다. 어릴 적 기억은 희미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그 제목과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선명히 기억난다. 큰 누나가 그 게시물을 클릭하자 한 사진이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9명쯤 되는 유치원생들이 노란색 벽으로 만들어진 건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쪽 창문에는 붉은 눈들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아 경악했다. 큰 누나도 초등학교 6학년이라 나보다는 컸지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함께 무서워했다. 그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그 문구는 이렇게 시작했다. 해당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의 유치원생들로 해당 유치원에 화재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사진 속 유치원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유치원생과 교사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사진이 안산과 관련된 데다. 그 무서운 사진 자체가 충격적이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사진을 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잠을 청했다. 몇 개월 후 우리는 안산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가 이사 간 곳이 바로 그 심령사진에 나왔던 동네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친구들과 동네를 탐험하다가 내가 본 사진 속 유치원과 똑같이 생긴 건물을 발견했다. 그 유치원은 노란색 벽과 초록색 지붕의 2층 건물로 주변에는 미끄럼틀과 시소, 그네 같은 놀이터 시설이 있었다. 나는 그 건물이 바로 사진 속 유치원이라는 걸 깨달았다. 무섭기도 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건물 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들은 모두 나무 널빤지로 덮여 있었다. 틈 사이로 보이는 건물 내부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고 바닥에는 신문지 같은 것들이 널려 있었다. 2년 정도 지나 단짝 친구와 함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폐허가 된 유치원과 그 옆에 있는 놀이터를 지나게 되었다. 그 놀이터와 유치원 사이에는 오솔길 같은 작은 길이 있었다. 그날 폐유치원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꺼내주세요. 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멈춰섰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굳어 있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꺼내주세요. 너무 뜨거워. 이어서 나무가 타는 소리, 불길이 치솟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어디에도 불길은 보이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친구와 함께 유치원 쪽으로 다가가 안에 누가 있는지 외쳤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결국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파트로 달려갔다. 하지만 오솔길을 빠져나오자마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정적만이 감돌았다. 엄마와 함께 다시 폐유치원으로 갔지만 아까 들었던 비명소리나 불타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기만 한 건물 앞에서 엄마는 내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겁을 먹었을 거라며 호통을 쳤다. 나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주변에서도 불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오솔길로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폐유치원이 보이는 다른 길을 지나칠 때면 여전히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밤이 되면 창문 사이로 뭔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소름이 돋았다. 몇 년이 지나 중학생이 된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폐허가 된 유치원에 가보기로 했다. 그날은 학교에서 단체 숙제를 마치고 시간이 남았을 때였다. 친구들은 유치원이 폐허가 된 이유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동안 그곳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친구들이 자꾸 꼬드기자 결국 따라 나섰다. 밤이 되었고 우리는 손전등 몇 개를 들고 폐유치원으로 향했다. 도착한 유치원은 어둠 속에서 더 으스스해 보였다. 벽은 이미 곳곳이 깨져 있었고 문 주변에는 오래된 낙서와 불길한 문구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담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문이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기 때문에 창문 중 하나를 강제로 열고 기어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강한 탄내와 먼지 냄새에 숨이 턱 막혔다. 벽과 천장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바닥에는 여기저기 깨진 유리와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섬뜩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 같은 것이 남아 있었고 색이 바른 낙서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우리가 손전등을 비출 때마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 심장이 뛰었다. 한 친구가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다. 그가 비춘 곳은 교실로 보이는 공간이었다. 낡은 책상과 의자들이 마치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교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녹슨 가위와 일부 잘린 색종이들이 놓여 있었고 칠판에는 희미한 분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교실 한쪽 모퉁이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누군가가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분명 교실 안에는 우리밖에 없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자.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 교실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복도에 나오자마자 또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뛰는 듯한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고 곧이어 선생님이 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하지만 복도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망치자. 나는 외치며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도를 달리던 중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내 다리를 붙잡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넘어졌고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차가운 손이 내 다리를 잡았던 그 느낌은 생생했다. 친구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기가 갑자기 훨씬 차분해졌다. 아까까지의 소리와 기운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다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유치원에 있었다. 아이들이 창문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아이들의 가면 뒤에서 빨간 눈동자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다. 그 유치원에 갔던 친구들 역시 이상한 악몽을 꾸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그 유치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여전히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끔은 내 방에서조차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불을 켜고 방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그 웃음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유치원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유치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구나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낀다고 한다. 나는 그곳을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이 아직도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6번째 이야기, 처녀 귀신. 오래전의 일이다. 서울의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하숙집을 구해 살게 되었다. 신촌역과 이대역 사이에 있는 모텔촌 뒤편에 낡은 2층 주택이었다.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나무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다. 주인 집에서 2층 베란다 쪽에 판넬과 샤시로 만든 작은 쪽방이 있었는데 2층으로 올라간 뒤 신발을 신고 베란다로 나와 왼쪽으로 돌아야 입구가 있는 독특한 구조였다. 혼자 살려고 구한 방이었지만 친구 한 명이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다며 함께 살자고 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 1인실로 구한 방이라 좁았기에 내가 오른쪽에서 자고 친구가 왼쪽에서 잤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다른 친구 한 명이 서울에 놀러와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왼쪽에, 놀러온 친구가 중간에, 함께 살던 친구가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자게 되었다. 그렇게 잠을 자던 중 문득 정신이 들었다. 머리 뒤쪽, 방 밖을 통해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앞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그 여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투명한 파란빛을 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2층 높이에 떠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씩 웃더니 순식간에 뒤쪽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위쪽 공중에서 내가 누운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며 서서히 내 몸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 투명하고 파란 빛을 내는 여자는 점점 내 몸속으로 들어왔고 그 부분부터 서서히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이대로 다 들어오면 어떡하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던 중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방에는 발 쪽에 있는 방문밖에 없다. 그 순간 마치 되감기를 하듯 여자가 내 몸에서 휙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방 밖으로 밀려나 다시 처음 떠 있던 공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자는 눈을 매섭게 치켜뜨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났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내 몸과 쏟아지는 땀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 말았다. 내 울음소리에 친구들이 깨어나 나를 안아주고 달래주었고 내가 원래 눕던 자리에 눕혀준 뒤에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그 방에서 잘 때 절대로 왼쪽에 눕지 않았다. 그 여자를 다시 본 적도 없었다.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를 때마다 나는 방 안의 구조를 계속 떠올리게 되었다. 그 방의 낡은 나무문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냈고 발 쪽에 있던 방문은 마치 누군가 들락날락했던 흔적이 남은 듯 끊임없이 삐걱거렸다. 처음 그 여자를 보았던 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그 방의 왼쪽에서 자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혔다. 한동안은 조심해서 지냈지만 어느 날 함께 살던 친구가 이번에는 내가 왼쪽에서 자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강하게 거절했지만 친구는 장난삼아 내 자리를 차지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왼쪽에서 자게 되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깊은 밤이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창문 밖으로는 나무의 잎사귀들이 흔들렸다. 눈을 감고 잠들려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며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모두가 잠든 시간인데 방 안에는 발소리 같은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다.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침대 끝에서 멈췄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온몸이 얼어붙었다. 분명히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머릿속으로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만 맴돌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발끝을 잡아당겼다.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발끝에서부터 점점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그 차가운 기운은 곧 내 다리로 퍼져나갔고 뭔가가 내 침대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형체가 내 얼굴 가까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꺼풀이 마치 누군가에게 붙들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귀가에 들리는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 기운은 내 목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친구가 크게 뒤척이며 기침 소리를 냈다. 그러자 차가운 기운이 순간적으로 사라졌고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눈을 번쩍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나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친구를 깨웠다.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친구는 피곤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그 차가운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왼쪽 자리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방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한밤중에는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심지어는 낮에도 방 안에서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일이 있었다. 어느 날은 친구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했다. 나 샤워 중에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걸 봤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이 방에서 무언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너무 어두웠고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왜 나를 보았어?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소리는 분명히 내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방에서는 기이한 일이 반복되었다. 벽에 걸린 달력은 밤마다 찢겨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침대 옆에 둔 물건들이 아침이 되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한밤중에 무언가가 발소리를 내며 방 안을 배회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다. 이윽고 우리는 이 방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짐을 싸던 마지막 날 친구가 이상한 말을 남겼다. 어젯밤에 문득 떠오른 건데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너랑 내가 문 앞에서 본 그 그림이 있잖아. 그게 여자를 그린 게 아니었을까? 나는 순간 모든 일이 그 그림과 연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방을 떠나면서도 우리는 그림을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었다. 이후에도 그 방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왔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그 방에 남아있는 무언가는 여전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 것이다.